만약에 한국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보존되고 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어떤 거대한 유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엄청난 문화적 유산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군가의 뇌 속에서 아주 잠깐 일어났던, 그러니까 단순한 환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환각이요? 아, 꿈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기묘한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통 꿈이라는 건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그 몇 초, 길어야 몇 분 사이에 공기 중으로 완전 완벽하게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혼자만의 경험이죠. 물리적인 실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휘발성 강한 개인의 수면 상태가 아주 단단한 물리적 현실로 고착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눈앞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미션을 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엄청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눈 전도영 교수님, 그리고 심리학자 홍 선생님의 대화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분의 대화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조선시대의 압도적인 걸작이죠. 안견녀 몽유도원도 그림 자료도 함께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친구를 불러서 방금 꾼 꿈을 당장 좀 그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잊히지 않는 생생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강렬한 꿈을 꿔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인지적이고 또 예술적인 전환의 과정이 진짜 엄청나게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겪는 물리적 현실과 잠들었을 때 경험하는 내면의 세계, 이 둘이 어떻게 서로 간섭하고 융합되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전 교수님과 홍 선생님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의 첫 번째 주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라면 현실과 꿈의 구조적인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저 눈을 뜨고 활동하면 현실,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꿈, 이렇게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자 홍 선생님은 인지적 관점에서 이 둘의 뼈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현실은 논리적이고 꿈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느끼긴 하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홍 선생님은 그걸 단순히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시간,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분해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시간과 인과관계요.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아주 정직하고 선형적으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교수님이 전화를 걸었다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만났다는 결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선형적인 시간과 인과관계가 현실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카페만 하더라도 카페 주인이 그곳에 터를 잡기까지의 수십 년의 개인사가 있을 거고요. 네, 그들이 마시는 커피 원두가 재배되고 유통된 경제적인 흐름도 있겠죠. 맞아요.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들이 그 시간에 딱 그곳에 오게 된 각각의 이유들까지 진짜 무한대에 가까운 인과관계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상태인 겁니다. 현실은 단 하나의 사건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내버려두질 않네요. 네, 모든 것은 앞선 사건의 결과이자 동시에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현실이라는 건 정말 모든 컷과 앵글, 등장인물의 동선, 심지어 소품의 위치 하나하나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다큐멘터리 같네요. 다큐멘터리,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펜을 떨어뜨려도 중력이라는 원인 때문에 바닥에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는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아주 꽉 짜인 세계인 거죠. 반면에 홍 선생님이 묘사하는 꿈의 구조는 다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문법을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어떻게 파괴하죠? 꿈의 공간은 인과관계의 중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무중력 상태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이긴 하지만 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철저히 무시하죠. 진짜 공감 가요. 꿈속에서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분명 집 앞 복도여야 할 곳이 갑자기 심해 한가운데로 변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물속인데도 숨을 쉬면서 헤엄을 치고 있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대화하던 사람이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뜬금없이 다른 사람으로 훅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든 장면이 아무런 경고도 없고 규칙도 없이 휙휙 전환되는 약간 아방가르드 뮤직비디오처럼 진행되잖아요.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고 오로지 그 순간의 감정이나 강렬한 이미지만이 지배하는 세계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성이 잠들고 감정이 지휘봉을 잡는다는 것. 이게 꿈의 심리학적 본질이거든요. 이성 대신 감정이요? 네, 무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억눌러왔던 파편화된 기억들이나 의식의 수면 아래로 꾹꾹 밀어넣었던 깊은 두려움, 아니면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간절한 희망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뒤섞어서 자신만의 기호화된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뇌가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 없이 감정적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하는 아주 특수한 메커니즘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구조의 차이를 쭉 듣다 보니까 저한테 좀 근본적인 반론성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금 홍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꿈이 시간의 흐름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철저히 무시된 채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조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 꿈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에서 되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시각적 노이즈나 시스템의 오작동, 에러 같은 거 아닌가요? 오, 뇌의 오작동이요? 네. 전 교수님은 이 대화에서 꿈을 인간 의식의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또 다른 형태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인과관계가 교류된 혼돈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무겁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의문 때문에 전도연 교수님이 자료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를 꺼내든 거거든요. 바로 안평대군의 꿈과 몽유도원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안평대군의 꿈이요? 네. 만약 꿈이 단지 뇌의 무의미한 시각적 방전 현상이나 오작동이라면 깨어난 후에 현실 세계에 어떠한 물리적이나 인지적 영향도 미치지 못해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냥 잊어버리고 끝이잖아요, 보통은. 하지만 인간의 뇌는 때로 논리가 완벽하게 배제된 이 환각의 공간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진실과 감정을 건져 올립니다. 전 교수님은 안평대군이 꾼 어느 날 밤의 꿈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무작위적인 혼돈이 어떻게 단단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논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있는 안평대군의 기록을 보면 그날 밤의 수면 상태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었죠? 막 수많은 연분홍빛 복숭아꽃, 그러니까 도화가 만발해 있고 굽이치는 강물 위로 안개가 쫙 껴 있고요. 네.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되게 험준한 산세 한가운데 너무나도 평화롭게 선비들이 거니는 그런 이상향을 헤매는 꿈이었습니다. 흔히 무릉도원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를 머릿속에서 그냥 완벽하게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꿈의 내용 자체보다 안평대군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인지 상태입니다. 깨어난 직후요. 네. 보통 꿈의 비논리적인 서사는 잠에서 깨는 순간 곧바로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만들어낸 감정의 잔여물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현실의 의식으로 넘어온 겁니다. 감정의 잔여물이 넘어왔다? 꿈속에서 느꼈던 그 공간의 공기,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짙은 향수와 압도적인 해방감이 현실의 물리적 감각만큼이나 아주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하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 감정적 강렬함이 일반적인 무의미한 노이즈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환각의 경험을 물리적 현실로 당장 붙잡아두기 위해서 궁중 화가였던 안견을 바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안견을 불렀군요. 그리고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서 헤매고 온 그 꿈의 공간을 말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바위의 생김새는 어땠고 꽃잎의 색깔은 어땠으며 그곳의 온도는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까지 꿈의 모든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쏟아냈을 거예요. 네, 듣기만 해도 벅찬 작업이죠. 이러면 안견이라는 화가가 졸지에 타인의 무의식을 그려내야 하는 몽타주를 그리는 경찰 스케치 아티스트가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경찰 스케치 아티스트요. 하하, 아주 기발한 비유네요. 다만 범인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의식 속 유토피아를 그려야 했다는 게 다를 뿐이죠. 타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그 스케치 아티스트의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겠죠. 엄청 높았겠죠.
범인의 얼굴은 그래도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비례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안견이 그려내야 했던 건 오직 안평대군의 뇌파와 신경망 속에만 존재했던 물리법칙이 붕괴된 유토피아였으니까요. 게다가 안견은 안평대군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직 말로만, 언어로만 전달되는 그 소스 자료만 듣고 영감을 받아서 단 며칠 만에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죠. 여기서 제가 선생님께 하나 묻고 싶어요. 방금 전에 홍 선생님이 말한 그 논리도 인과관계도 없는 꿈의 혼돈을 대체 안견은 이 소스 자료에 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단순한 묘사를 넘어 무의식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했는지, 실제 제공된 몽유도원도 그림 자료를 함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분석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눈앞에 긴 두루마리 그림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저희의 시선을 따라와 보시죠. 네, 이 작품은 시각적 정보의 배열부터가 일상적인 풍경화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그림은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두루마리 형태를 취하고 있죠. 네, 왼쪽에는 세로로 적힌 한자 글귀, 그러니까 서해가 쭉 있어서 이 그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엄청난 규모의 바위산들이에요. 바위산들의 형태가 어떤가요? 그냥 둥글고 완만한 능선이 아니라 막 거칠고 뾰족하게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안개가 무겁게 깔려 있고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데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네, 색감도 한번 보시죠. 전반적으로 차분한 흑빛과 먹색의 톤으로 칠해져 있어서 약간 중압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화면을 가득 채운 그 기암괴석들의 공격적인 형태를 단순한 자연 풍경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의식은 심리적 상태를 지리적인 풍경으로 치환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심리 상태가 지리가 된다고요? 네, 저 날카롭고 험준한 산세는 안평대군, 나아가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어떤 억눌린 두려움, 장벽, 현실의 가혹한 무게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상징하는 산이군요. 그런데 시선을 화면 한편 그 거칠고 어두운 바위산들이 만들어낸 깊숙한 틈새로 옮겨보시면 숨겨진 듯 자리 잡은 완전히 다른 질감의 세계가 나옵니다. 아, 맞아요. 바위산들 사이로 쏙 들어가 보면 거기가 험주는 바위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는 되게 평화로운 마을. 그러니까 이상향이 나와요. 네, 무릉도원이죠. 먹색의 어둡고 무거운 톤 속에서 유독 그 마을에 피어난 복숭아 꽃들만 되게 화사하고 부드러운 연분홍빛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대비죠. 네, 저는 이 그림 속 날카롭고 험주는 바위산들과 그 안에 보호받듯 피어있는 부드러운 복숭아 꽃의 강렬한 대비에 주목하게 되네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대비가 바로 아까 홍 선생님이 말한 두려움과 희망을 재구성하는 무의식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험준한 바위는 현실의 두려움과 고난을, 복숭아꽃 마을은 무의식 속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시각적 대비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무의식을 성공적으로 해독해낸 결정적 증거예요. 안견이 그걸 해독했다. 안견은 안평대군이 묘사한 나무나 바위라는 개별적인 사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신비적 구조 자체를 캠퍼스 위에 매핑한 거죠. 야, 진짜 소름 돋네요. 무질서해 보이는 꿈의 이미지를 미술이라는 체계적인 틀 안에 밀어넣으면서 그 꿈속의 심리적인 긴장과 안도감을 시각적인 언어로 완벽히 번역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구를 여기서 그림의 미학적인 성취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이 그림이 지니는 진짜 의미, 즉 개인의 꿈이 타인과 공유되는 기적에 집중하면서 카페 대화에서 전도연 교수가 내린 심오한 결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 전도연 교수의 결론이요? 인간의 생각은 언어를 통해 조직된다는 그 철학적 설명 말씀이시죠? 네, 전 교수님이 제기하는 이 논점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핵심 열쇠거든요. 인간의 모든 추상적이고 표편화된 감각은 언어라는 틀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형태를 갖추고 조직됩니다. 언어가 형태를 만든다? 언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뇌 속에서 무작위로 떠돌아던 이미지와 감정들이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언어적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덧없는 개인의 환각에 머물지 않아요. 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꽃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안평대군의 개인적이고 덧없는 꿈도 그가 언어를 통해 안견에게 설명하고 안견이 그것을 다시 예술, 즉 그림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구체적인 서사를 획득한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꿈을 철저히 나 혼자만 겪는 고립된 경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싱글 플레이어 게임처럼요. 그렇죠. 나만 아는 세상이죠. 근데 안평대군과 안견의 사례를 보면 언어와 예술이 그 고립된 꿈을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멀티플레이어 모드로 확 바꿔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티플레이어 모드라 진짜 탁월한 비유네요. 타인도 접속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꿈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가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와 예술을 통해 표현될 때 이야기, 그림, 철학이 되고 나아가 인간의 공유된 문화적 기억이자 하나의 단단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주 사적인 꿈이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 작품 중 하나로 승화되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꿈이 현실이 된 정확한 시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안견의 붓을 들어서 비단에 먹을 탁 칠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안평대군이 자신의 꿈을 입 밖으로 내어 언어로 말한 순간일까요? 인지과학과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형의 혼돈이 현실의 질서를 부여받은 최초의 순간은 안평대군이 무의식을 언어화한 바로 그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입 밖으로 내뱉은 그 찰나요? 네, 아무리 천재적인 화가의 붓질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안평대군의 언어가 형체 없는 꿈을 묘사하며 공간의 뼈대를 세웠고 안견의 붓은 그 언어가 구축해놓은 현실적 구조물 위에 시각적인 살을 붙였을 뿐이죠. 전도영 교수가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된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안평대군의 입에서 나온 언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기에 몽유도 원도라는 거대하고 영속적인 현실이 파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언어가 무의식의 심해에 떠다니는 환상에 딱 닻을 내려서 현실의 땅에 고정시킨 셈이군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자료를 보면 이 논의를 마친 후에 홍 선생님과 전 교수님이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두 분도 현실의 견고함과 꿈의 덧없음이라는 오랜 이분법이 얼마나 얇고 허술한 것인지 체감한 것 같아요. 네. 그 경계는 생각보다 매우 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자극과 스트레스, 기억, 희망들이 무의식의 세계로 흘러들어가 상상력과 꿈을 직조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은 다시 언어와 예술이라는 다리를 통해 바깥으로 역류해 나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를 만듭니다. 언어와 예술이라는 다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거죠. 언제든 넘나들 수 있다. 진짜 멋진 결론이네요. 자, 이제 이 깊은 상호작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겨 계실 당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다음에 아주 기묘하고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다면 그냥 바쁜 아침이라며 잊어버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이라도 열어서 적어보세요.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이네요. 네, 그 파편화된 당신의 무의식이 언어라는 뼈대를 잇는 순간 그것이 어떤 새로운 현실과 인과관계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그 사소한 기록 자체가 개인의 내면을 세계와 연결짓는 의미 있는 확장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 그림 하나를 통해 한 국가의 문화적 상상력을 형성한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기대되는데요? 수백 년 전의 꿈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시대적인 집단적 꿈을 현실로 그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꾸고 있는 시대의 꿈이요. 진짜 철학적인 화두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현실 속에서 이 거다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사유의 바다를 끝까지 함께 헤엄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